두 가지가 붕괴해야 됩니다. 일단은 전세 붕괴. 이게 가장 심각해요. 전세가 떨어지다가 금리 때문에 올랐으니까요. 금리 내리면 다시 오르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 너무 많이 올렸어요. 금리 반영 이상으로 올렸기 때문에 사람들 여력을 한계까지 받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때 다시 올릴 수 있느냐? 안 되죠. 왜? 이미 옆에 공실이 나고 있는데. 그래서 막 전세가가 오르던 시기에 금리를 낮춘다. 그러면 전세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탄력이 되지만요. 전세가가 막 떨어지고 있는데 금리가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전세가가 갑자기 확 오르진 않아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전세가가 지금 막 엄청나게 붕괴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막 공실 나고 막 그래요. 근데 막 여기서 전세가 갑자기 확 올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 여기로 가지. 여기로 가지.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요. 전세가 붕괴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갭투기 붕괴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내가 10채를 갭투기를 했다고 해봅시다. 올림픽 선수촌을 비롯해서 과천에 한 채, 강남에 한 채, 용인에 한 채, 이렇게 샀다고 하니까 10채를 갭투기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얘가 역전세가 막 나가지고 8, 9, 10%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 그냥 간단하게 1억짜리였는데 9천 전세 넣은 걸로 다 통일합시다. 그러면요. 10% 떨어져서 갑자기 이게 다 1,000만 원씩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1억이 필요해요. 이게 아니에요. 뭐냐? 여기가 1,000만 원 떨어진다. 얘가 만기가 먼저 오고 다음에 얘 또 만기 오고 얘 또 만기 오고 얘 또 만기 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은 10채 산 사람 중에서요. 3천만 원 여유 자금이 있던 사람들은 3채까지 만기는 버티지만 4채 때 못 버티죠. 5채까지 대출받고 버티다가 6번째쯤에 무너진다. 그 반면에 1,00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처음 거하고 한 2개 정도 대출로 버티다가 4번째에 무너지겠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한 사람 한 사람씩 무너지면서 슬금슬금 나오는데 여기서 버티면 경매고 못 버티면 금매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매 거래들이 나오고 있고 이 중에서 일부는 사가죠. 근데 그래도 안 사간다. 그러면 여기서 무조건 팔아가지고 나머지 전세금을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은 급금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못 버티면 경매로 가는 거고. 근데 문제는요. 여기서 경매가 나와서 붕괴가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못 받습니다. 이런 전세 사기들이 많이 터지고 있죠. 특히 빌라 시장에. 그래서 빌라 오피스텔은 절대 전세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는 게 내 집 마련. 투기 수요들은 제외하고 내 집 마련한 실수요만 생각을 해봅시다. 내 집 마련한 실수요 중에서 전세 살다가 내 집 마련하는 사람이 많아요? 월세 살다가 내 집 마련하는 사람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월세 살면서 갭투기 했다 이런 거 말고 전세에서 많이 가죠. 왜냐면 전세를 산다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금력이 있으니까 전세를 산다. 그래서 여기서 좀 돈을 더 모으고 해서 내 집 마련으로 간다. 월세보다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 보증금을 못 받으면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수요가 확 줄어든다는 소리예요. 여기다 추가로 영끌 많이 했죠? 영끌 수요들이 붕괴를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내 집 마련한 사람들도요. 부동산 투기, 갈아타기 투기하면서 한 번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집을 샀어요. 얘가 1억 5천으로 올라요. 그러면은 내 돈 5천 더 더해가지고 2억짜리 집을 삽니다. 그럼 얘가 또 한 3억으로 올라요. 그동안 또 내가 5천 벌어가지고 3억 5천으로 사요. 얘가 또 올라가지고 한 5억 됐어요. 내 돈 더해가지고 5억 5천에 사요. 근데 갑자기 얘가 붕괴돼가지고 3억까지 떨어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여기 계속 올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내 돈 쓴 게 얼마예요? 3억을 썼죠. 3억 써가지고 3억 된 거예요. 여기까지 떨어지면 다행이고 여기서 2억 9천만 떨어져도 1,000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붕괴가 돼요. 문제는 여기에 이제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들이 있죠. 부동산 갈아타기로 계속 돈 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게 부동산 우상향이다. 항상 우상향이다. 이게 무슨 생각이냐면요. 도박을 하는데 내가 이길 확률이 한 80%라고 컴퓨터가 계산을 해줬어요. 알파고가 계산을 해줬어. 내가 이길 확률이 80%라고. 그러면 나는 5번 중에 4번은 이기니까 80%니까 웬만하면 이기겠네 해가지고 걸 때마다 계속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걸 때마다 올인하면은 자금은 빨리 불어나겠지만 반대로 그 20%의 확률에 걸려서 한 번 지면 돈이 다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번에 망해요. 예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하우스푸어들도 그렇게 많이 망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영끌 수요들이 어떤 사람이냐? 원래는 정상적으로 5에서 10년 뒤에 집을 살 수 있는 수요들이다. 이 수요들을 미리 끌어다 썼어요. 미리 끌어다 써서 이 사람들이 망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수요는 감소하죠. 여기에 두 번째로 갭투기 수요들이 망쳐나가지고 전세 살다가 이번에 전세 살고서 나중에 들어가야지 한 1, 20년 후에 들어가야지 이 사람들이 또 전세 보증금을 날리면서 수요가 감소해요.
그러니까 이게 오랜 기간이 걸린다. 근데 또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떠겠어요? 산 사람이 있어요. 지금 한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 6억에 산 사람이 있고요. 8억에 산 사람이 있고 10억에 산 사람이 있고 14억에 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14억에 산 사람은요. 웬만하면 14억 밑으로 못 내놔요. 그러니까 여기서 1차 저지선이 생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빨리 팔기 위해서 13억에 내놓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붕괴가 됐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부터 맞춰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언제 저지선이 생겨요? 10억에. 여기서 또 버티죠, 이 사람이. 못 내놓게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나 1억이라도 벌어야겠어. 9억에 팔아야지. 그래서 이런 거래가 뜬다. 그럼 이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손해보면서 울면 겨자먹기로 내놓죠.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하락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검단 이야기를 했죠. 검단 같은 경우가 분양가가 4억 정도였어요. 근데 여기는 대다수가 4억에 샀죠. 대다수가 4억에 샀기 때문에 4억 선에서 1차 저지선이 한참 분양가 밑으로 못 내놓는다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니까. 다 같이 버티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도저히 못 버티는 사람이 3억 5천에 내놓은 게 한 2만 세대 있으면요. 요중에 한 200세대 정도만 거래가 되더라도 이게 시세가 되면서 그때부터는 마피가 심화되는 거예요. 200세대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한 50세대만 거래해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 입장과 파는 사람 입장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올라갈 때 신고가 한 건만 그렇게 거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올라간 것처럼 이야기를 했죠.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저지선은 생긴다. 저지선은 생기는데 그 중에서도 도저히 못 버티는 사람들이 항상 더 낮춘다. 그 다음에 문제는 영끌은 그래도 DSR 막 진짜 미친듯이 받아가지고 예전에 매매 사업자 막 이런 거 해가지고 LTV 90%씩 받고 이런 식으로 산 사람들이 뚝뚝 떨어뜨리겠죠. 그리고 핵심은 이자는요 차츰차츰 늘어요. 근데 역전세는요 한 번에 막 갑자기 수천 수억씩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한꺼번에 목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붕괴의 핵심은 영끌보다는 막판에 갭투기 여러 채 들어간 사람들 여기서 많이 일어날 거다. 가격이 이렇게 천천히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 20년, 21년도에 보면은 거래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다 갑자기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15억짜리 집이 있어요. 이 집을 8억에 산 사람도 있겠죠. 10억에 산 사람도 있을 거고 12억에 산 사람도 있을 거고 14억에 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12억, 14억에 산 사람들은 여기랑 여기에 있어요. 근데 요때 거래가 많아가지고 요때 산 사람들은 10억에 산 사람이고 요때 산 사람들은 8억에 산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을 때 어때요? 자, 14억에 산 사람, 이 사람 혼자 14억 밑으로 안 내려놓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13억에 내놓으면요 여기는 5억 오른 가격에 파는 거예요. 여기도 1억 오른 가격에 파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13억으로 내려도 돼요. 혼자 버텨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락세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빨리 나오는 이유는요. 코로나 이후에 단지를 보세요. 집값이 올라갔을 때 이렇게 천천히 거래량이 엄청 많이 늘어나면서 올라갔는지 아니면 계단식으로 몇 건 딱딱 거래돼가지고 가격만 뻥치기 시켰는지. 그래서 막 자전거래 의심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요때 계단식으로 오른 거는요. 몇 건의 거래만으로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천천히 오른 구간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이 일단 이 가격에는 많이 살 수 있는 여력이 됐단 소리죠. 일단 여력이 되고 이 사람들도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단 소리죠. 그러니까 호가도 그렇게 요때처럼 뚝뚝 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는 사람들도 그때쯤엔 슬슬 관심 가면서 하나 둘씩 사면서 거래량도 조금씩 나오면서 시세가 10억, 9억, 6천 그래도 사는 사람 파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때는 뚝뚝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코로나 거품이 빠지는 데가 한 1, 2년 걸릴 거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쌓인 거품들 문재인 정부 때 쌓인 거품들 이런 것들 빠지는 게요. 이게 최소 한 5에서 7년 정도 걸릴 거다. 그래서 집값이 붕괴되는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셨을 때 갭투기가 붕괴되고 영끌이 붕괴되는 시점이 있죠. 그리고 전세가가 빠지면서 갭투기가 붕괴가 되는데 전세가도 어느 정도 빠지면서 그래도 이쯤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전세로 들어가겠다 할 시대가 결정이 되겠죠. 월세 가격도 지금 꺾이고 있지만 그때쯤 되면은 속도가 많이 느려질 거다. 속도가 많이 느려지기 때문에 그때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겠더라. 시장을 항상 지켜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집값 하락 시나리오가 영끌 붕괴, 갭투기 붕괴에 이어서 속도가 조절되는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